오늘 제목은 세금의 정석이에요. 제가 이거 못 따라한 건지 아시죠?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따라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표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정석책만 보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영업을 하면서 보니까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세금을 공부하려고 하면 예전에 제가 정석책만 보면 됐듯이 이것만 보면 된다 하는 그런 책이나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의 자영업의 모든 것이 된 거죠. 아무튼 오늘 표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보면 되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정석책만 보면 됐듯이 오늘 영상만 보면 되도록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 자영업에 필요한 세금, 회계, 노무,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4개의 주제로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드리고 저희 카페에 또 이렇게 각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세금, 회계, 노무, 인터넷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정석책을 보면 됐듯이 요걸 보시면 되는데 세금은 이제 여기 왼쪽에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되죠. 근데 오늘 영상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정리한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뭐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금 신고하는 과정까지 제가 정리를 다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긴 하는데 또 요걸 보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카페에 이렇게 매일 질문이 올라오는 걸 제가 매일 답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세금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이유가 세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고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뭐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른 채로 이제 뭐 세금 문제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고 공부를 계속 해도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돌아서면 까먹고 세금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세금이 어려워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세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아주 압축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세금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만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개념이 다 잡히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보셔도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마 아무리 세금 공부를 하셔도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공부가 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계속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표지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늘 영상에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알아야 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종합소득세를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금을 만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원천세, 4대 보험료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세금의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금의 종류는 총 25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국세 14개, 밑에 지방세 11개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쭉 보시면 되고, 요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중에서 중요한 세금, 일단은 여기 소득세 있죠? 소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면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밑에 부가가치세, 요것도 이제 요거는 원래 소비세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인데 소비자들이 낸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이제 소비자 대신에 내줘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항상 그 거래 연속인데 거래를 할 때마다 부가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가세를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금이 아까 이렇게 4가지라 그랬는데
여기 밑에 원천세랑 4대 보험이 왼쪽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이 원천세랑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에요. 이 원천세라는 거는 이 이름이 무슨 세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금의 이름은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에요.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이제 원천세라고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소득세하고 관련이 깊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험료죠. 이건 세금이 아니고 이제 사회보험료인데, 이건 또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반드시 내야만 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우리 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뭐 세금이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죠. 그리고 특히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본인의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직원의 4대 보험료, 그리고 직원의 소득세까지 다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자라면 이 원천세랑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뭘까요? 자,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이냐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죠? 자, 이 종합소득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에서 우리가 소득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의 종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소득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소득의 종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을 텐데, 먼저 선형소득, 비선형소득. 이 개념은 뭐 제가 만든 개념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밑에 나머지 개념들도 이제 소득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얘기할 때는 이런 구분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의 종류는 그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8가지 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소득, 그거를 근로소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업해서 버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죠. 이자소득. 그 다음에 뭐 주식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아요. 그걸 배당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가입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죠. 연금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를 1년 이상 다니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죠. 그거를 퇴직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는데 그거를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오르면 그 양도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소득을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 소득들을 다 합쳐서 이제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일단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은 뒤에서 드릴 건데, 일단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을 다 종합해서 이런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모든 세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8가지 소득을 다 종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 8가지 소득의 합이겠죠. 그래서 이 8가지 소득이 얼마인지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과세표준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이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소득세율은 몇 %냐? 요게 또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세율이라고 하면은 뭐 10%, 20%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종합소득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면 15%,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율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누진세율에 대응되는 단일세율이라는 게 있죠. 단일세율이라는 거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걸 이제 단일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진세율, 단일세율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요 표와 같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종합소득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둘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과세 기간입니다. 특히 이 세율이 단일 세율일 때는 과세 기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세율이 일정하면 내가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누진 세율의 경우는 과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소득세는 특히나 과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근데 과세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나는 매달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과세 표준이 매번 1200만 원 이하니까 6%씩만 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과세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버는 거니까 지금 세율 구간이 35%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되게 중요하고요. 종합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고 기간은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깔끔하게 과세 기간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정은 다음해 5월이에요.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 더해서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종합소득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대충 설명드린 거예요. 왜 이게 대충 설명을 드린 거냐면 종합소득세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은 다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득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발생이 되는 소득들이거든요. 근데 퇴직소득은 어떤 사람은 뭐 매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매년 이직을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퇴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의 이 퇴직소득을 그냥 이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되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직한 사람은 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이렇게 퇴직금을 한 번에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을 매년 팔아가지고 매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뭐 10년, 20년, 30년에 한 번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렇게 매년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합니다. 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소득세법에서 이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방금 소득의 구분을 8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소득세법 4조를 보면 소득의 구분을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이렇게 6가지 소득을 묶어놨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이렇게 따로 빼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과세 방법을 이렇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비과세, 세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 왼쪽에 6가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사업소득만 빼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이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미만이면 요거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직원의 유형하면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정직원, 아르바이트,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소득세를 얘기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냐 안 넘냐 요 기준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상용근로자, 그리고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일용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용근로자는 이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서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 단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면 끝이에요. 자, 차이가 크죠? 자, 연금소득하고 기타 소득도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페 원천세 관련해서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은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구나. 예,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이렇게 4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먼저 소득의 종류는 8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종합소득이다. 이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의 합이죠.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이다. 예, 여기까지 이제 종합소득세를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이 하나의 표로 다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막 글씨가 많아가지고 뭔가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글씨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고요. 큰 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는데, 과세표준은 아까 제가 6가지 소득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6가지 소득의 합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빼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빼야 돼요. 자,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의 합이니까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소득을 따로 빼놨는데 요건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득공제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국세청이 마케팅을 워낙 잘해가지고 우리가 소득공제 받으려고 현금영수증도 끊고 신용카드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한 명당 또 기본공제로 해서 150만원씩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이 많거나 뭐 부양가족이 많거나 그러면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한 만큼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공제해주는 거니까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소득공제예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끊어도 소득공제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현금 쓸 때 굳이 뭐 현금영수증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막 특히 다른 사람들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막 내 번호로 이렇게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자한테만 해당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한테 해당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그 왼쪽에 사업소득에 보면 필요경비 있죠? 그러니까 사업에서 경비로 쓰는 경우에는 그걸 경비로 썼다는 걸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런 증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쓰는데 사업용으로 썼다 그러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소득공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근로소득자한테 해주는 게 많고요. 사업자한테 해주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정도에 조금 더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좀 대표적이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노란우산공제 있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거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빚내서 하는 것만 아니라면 노란우산공제는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요건 제가 또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죠. 2월 결손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결손금이 2월된 건데요. 그럼 결손금이 뭐냐면, 결손금은 쉽게 생각해서 사업에서 적자 금액, 사업을 하면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자난 금액을 결손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년에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예요. 경비로 쓴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손금이 되는 거고, 결손금이 있을 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해에 다른 소득들 있잖아요. 다른 소득에서 이 결손금을 뺍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하고 이제 다른 소득하고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더 이상 뺄 게 없다, 다른 소득에서 뺄 게 없다 그러면 그 적자난 그 금액, 그 결손금을 향후 10년까지 2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결손금이 있었다, 2월 된 결손금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2월 결손금을 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세액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번 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은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200만 원은 6% 세율 구간에 있으니까 종합소득세는 72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사업을 하나 더 하든가 아니면 회사를 하나 더 다녀가지고 100만 원을 더 벌었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1300만 원이 되고 1300만 원은 지금 세율 구간이 15% 구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세금이 195만 원인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겨우 100만 원 더 번 건데 지금 세금이 늘어난 거는 얼마예요? 123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이 누진세율의 세율은 각 소득 구간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3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해서 72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201원부터 그 위에 4,600만 원까지는 이제 15%를 적용해서 지금 1,200만 원 넘는 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5%해서 15만 원이 돼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산출세액이 87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율 표의 오른쪽을 보면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누진공제액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계산, 지금 한 구간별 계산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세 표준이 1,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거예요. 1,300만 원 곱하기 이게 15% 구간이니까 15%를 곱하고 여기에서 108만 원을 빼주면 똑같이 87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거다. 누진세율은 다 이런 식으로 누진공제액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누진세율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종합소득세율 하면 이제 그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산출세액을 가지고 내면 되는데 이거를 또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 빼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소득공제하고 같이 또 세액공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자녀가 있거나 뭐 다자녀거나 아니면 특히 연금저축 같은 그런 금융상품에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당되는 것도 여기서 공제를 좀 해주고요. 세액공제 말고 또 세액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를 또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기납부세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2020년 5월 달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2019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0년 5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내는 건데 이거를 미리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받을 때 보면 원천세를 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2019년에 세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긴 내야 되니까 조금 내라 해서 미리 떼가는 게 이제 원천세죠. 그래서 그 원천세가 바로 지금 여기 기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미리 낸 게 있잖아요. 원천세 미리 낸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야 되는 아까 그 산출세액에서 요 기납부세액은 빼주는 거죠.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 다음에 5월달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2월달에 우리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근로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으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종합소득세 같은 거 뭐 잘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13월에 월급 해가지고 내가 미리 낸 원천세를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도 많았죠. 그게 바로 이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사업자죠. 사업자면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까 근로자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해가고 세금 신고까지 다 해주는데 이제 내가 사업자면 원천세를 계산해서 떼가고 이 직원의 소득세를 다 신고해 주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직원을 쓴다 그러면 내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의 세금까지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기납부세액의 예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자는 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은 거의 없는데 이제 여기 위에 중간예납세액이라는 게 있죠. 이 중간예납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매년 5월 달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클 거 아니냐 해서 이거를 매년 5월과 그 다음 5월의 중간인 11월 달에 한 번 더 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월 달이 되면 그 직전 5월 달에 낸 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니까 11월엔 안 내고 그냥 5월 달에만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11월 달에 무조건 내야 되고 이게 11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또 가산세가 막 붙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 반드시 내야 되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올해 세금을 어느 정도 냈으니까 그 다음에 5월 달에 낼 때는 이 중간예납 미리 낸 거 11월 달에 미리 낸 거를 빼고 내는 거죠. 그리고 중간예납은 당연히 내가 미리 낸 거니까 만약에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산출세액이 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요건 다시 돌려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빼면 된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거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지는 거는 줄이고 빼지는 거는 키우고 곱해지는 거는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먼저 종합소득액 요게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이 적겠죠. 절세가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냐? 일단 여기 밑에 이 5가지 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그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 이 사람한테 월급 200만 원을 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연금 얼마 줬습니다. 이자 얼마 줬습니다 하고 다 신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소득은 이 소득이 발생되는 순간 그 소득 금액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 소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업소득은 얘기가 좀 다르죠. 사업소득은 당장 내가 이번 달에 매출이 뭐 1,000만 원이 나오고 1억이 나와도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번 건지는 몰라요. 그죠? 왜냐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의 총합 빼기 필요 경비,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쓴 경비를 빼야 그게 이제 사업소득인 거잖아요. 참고로 지금 총수익 금액하고 필요경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용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을 정의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총수익 금액은 수입이니까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총수익 금액은 말 그대로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액의 개념이죠. 근데 매출액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뭐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사업장의 총수익 금액에 가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에 그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매출액보다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게 총수익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쓴 돈을 전부 다 합쳐갖고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보통 뭐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다 합친 게 그냥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용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총수익 금액을 좀 줄이거나, 그죠? 아니면 필요경비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업자들이 이런 뭐 매출을 누락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을 줄이죠. 아니면 가짜 자료, 그 자료상들이 파는 가짜 자료를 막 사가지고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사업소득을 확 줄여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근데 그거는 탈세고요. 제가 지금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일단 매출을 누락한다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죠. 예전에 현금 매출이 많을 때는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매출이 뭐 거의 신용카드 아니면 뭐 현금으로 내도 현금 영수증을 다 끊으니까 매출을 누락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매출 누락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뭐 예전에는 막 가짜 자료 사가지고 막 해도 이게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짜 자료를 판다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래도 안 했으면서 막 거래한 것처럼 뭐 5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뭐 한 10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도 사실 가끔씩 그런 쪽지가 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한 업체에서 딱 발각이 되면 거기 사업자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한 사업자 번호에서 발급한 그 거래처가 줄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요 매출액, 총수익 금액은 그대로 다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경비로 썼는데 그 경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막 직원들을 썼는데, 뭐 일당들을 썼는데 그냥 그날 현금을 주고 이거를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뭘 샀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을 받지 않는다던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는 비용이 실제 쓴 비용보다 적어지죠. 그러면 내 사업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 부담도 커지는 거죠.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첫 번째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는 겁니다. 인건비 주면은 인건비 주는 거 다 이제 그 사람들 주민번호 받아가지고 인건비 처리해야 되고요. 내가 사업에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 뭐 세금 계산서든 뭐 신용카드 결제든 아니면 그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절세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득공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형 현금영수증 끊고 뭐 신용카드 많이 쓰고 이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꼼꼼하게 챙겨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이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올해 내가 뭐 적자인데 세금 신고해야 되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문제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뭐 이렇게 문제가 돼서 가산세가 나와도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적자가 되게 커요. 그러면은 그거를 세무사를 써서 이렇게 장부를 써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 결손금으로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적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무사를 써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결손금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적자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장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결손금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든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든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따가 또 말씀드릴 추계 신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자 금액이 크다 그러면 반드시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종합소득 세율을 줄이는 방법? 뭐 세율을 자체를 줄일 순 없죠. 세율은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세율을 줄이는 게 아니고 세율 구간을 좀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식당을 하는데 가족들이 막 일을 도와줘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소득이 만약에 다 나한테만 잡히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세율 구간이 올라가니까 내가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돈을 버는데 이거를 우리 가족들을 직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처리를 다 하면 이게 소득이 다 분산이 되니까요.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똑같이 벌어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소득을 분산시켜서 절세를 할 때는 이제 동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인 전환이 있죠. 법인의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가 지금 보시면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율만 놓고 보면 지금 종합소득세율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인 전환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법인 전환을 할 때는 단순하게 세율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개인 단위, 가족 단위로 하는 법인에는 이제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 안 해주겠다. 뭐 거의 뭐 그런 의미인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개인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세금으로 떼가면 사업을 이렇게 막 성장시켜 나가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단위나 가족 단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인지, 저는 이건 진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세법인데, 일단은 뭐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에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통과되는 법이 있고 통과가 안 되는 법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생각할 때는 이 세율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소득의 명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이 세액공제, 세액 감면, 요런 거는 이제 또 빼지는 거니까 요런 거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꼼꼼하게 다 챙겨가지고 잘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산세. 가산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금 신고를 좀 늦게 한다거나 돈을 좀 늦게 낸다거나 아니면 증빙을 제대로 안 받는다거나 뭐 이러면 가산세가 막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뭐 요거는 뭐 누락할 일은 없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지금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할지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사실 여기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막 글씨도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거는 되게 간단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한 번만 보시면 다른 거는 막 다 조회가 되고 거기에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거 안내된 대로 이렇게 입력만 잘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진짜 까다로운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사업소득. 요거 때문에 우리가 세무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다른 내용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돼요. 근데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장부도 써야 되고, 뭐 아니면 추계 신고를 해야 되고, 뭔가 복잡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5가지 소득은 그냥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그 소득이 확정이 돼요. 그죠? 근데 사업소득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냐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출이 얼마인지 다 적고 그 다음에 경비로 쓴 게 얼마인지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총수익 금액이 얼마, 필요경비가 얼마, 그래서 빼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업자들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4가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세무사를 쓰는 이유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는 사실 간단해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일단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보면 간편장부하고 복식장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장부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위에 기장에 의한 신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부를 써서 신고를 한다는 의미고요. 장부에는 이렇게 간편장부, 복식장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봐도 간편장부는 좀 간편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복식부기장부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는 원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돼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좀 작은 영세한 사업자는 복식장부를 직접 쓰는 게 어려우니까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총수익 금액이고요. 언제 총수익 금액이냐면 여기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 그러니까 내가 2020년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할 때 2019년에 그 사업 소득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그 기준을 판단할 때는 2019년의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여기 왼쪽에 업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여기 나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데 2018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었다. 그러면 2019년의 사업소득을 2020년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18년에 총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 되고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나의 사업소득을 이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돼요. 참고로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는 제가 그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수 있는 그 양식에 맞춰갖고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 회계장부도 1년에 2번씩 계속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 장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장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 사업소득을 이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있죠. 이렇게 장부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이 오른쪽에 이 두 가지, 이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로 이 사업소득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름이 경비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 매출에 대해서 경비를 얼마를 잡겠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한식점업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이 89.7%예요. 90%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액이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의 90%인 9천만 원을 경비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억이면 9천만 원을 경비로 잡고 그래서 소득은 1억 빼기 9천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되게 괜찮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90%를 경비로 잡아주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뭐 장부 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뭐 많이 팔고 90% 다 비용으로 인정받고 10%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적용해주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식점이 아까 나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나군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19년에 종합소득세를 2020년 5월 달에 신고하는데 그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2019년의 직전 연도인 2018년에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2018년에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소득이 아니고 매출액이, 음식점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이거는 거의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거의 뭐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오르고 나면 대부분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받는데, 기준 경비율은 아까 표에서 보면요. 9.2%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단순 경비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매출액이 1억이면 경비로 잡아주는 게 900만 원이다. 그러면 9,100만 원을 소득으로 잡는 거냐? 너무 심하죠? 예, 당연히 이렇게 하진 않고요. 기준 경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러니까 장부는 안 썼지만 일단은 주요 지출이라고 하면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고 와라. 증빙으로 신고를 해라.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빙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매출의 9% 정도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준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은 총수익 금액 빼기 주요 경비, 요걸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총수익 금액에다가 기준 경비율을 곱한 거, 요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이 단순 경비율의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 경비율 안 해줄 거니까 장부 써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순 경비율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도소매업을 한다, 가군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년도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돼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했어. 그러면은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여기
아래 소규모 사업자 이외에는 20%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밑에 소규모 사업자라고 또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있어요. 그 밑에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안 되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는 장부를 안 썼잖아요. 장부를 안 썼으니까 20%의 무기장 가산세, 요건 산출세액에 대해서 20%를 가산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이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너의 소득을 추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보시면 소규모 사업자 조건은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 그래서 올해 내가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올해 소득을 내년 5월달에 신고할 때는 추계 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자가 나서 결손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결손금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세무사를 써서라도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2월 결손금으로 나중에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여기 또 있죠. 직전 연도의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장부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장부도 다 쓸 줄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 직접 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해도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외부 세무 조정 대상 사업자가 있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제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 안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 금액은 요 밑에 업종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이 기준 금액이 전년도 총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총수익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과세년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올해 매출액이 지금 밑에 보면 업종별로 15억, 7.5억, 5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올해 매출이 7억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5월 달에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만약에 12월 30일, 31일 이렇게 됐을 때 보니까 매출액이 뭐 이제 간당간당해요. 막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더하면 7억 5천만 원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하루 이틀 쉬고 그냥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여기 괄호해가지고 뭐 여기 2020년부터 10억, 5억, 3.5억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원래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게 원래 20억, 10억, 7.5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내려가고 올해 또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2017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내려갔죠. 20억에서 15억으로 내려가고 10억에서 7.5억으로 내려갔는데 올해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아마 법이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세법 개정안은 나왔었는데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발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세무서에도 전화를 해봤었는데 뭐 이거 통과가 안 된 것 같다 뭐 라고만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뭐 확인을 한 건 아닌데 아마 통과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소득세법을 찾아봐도 요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금액, 괄호 위에 있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세무대리인 비용인데요. 세무대리인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기장료라고 해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을 장부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쓰는 걸 우리가 기장을 한다 그러는데, 기장료, 그러니까 장부를 써주는 비용으로 해서 한 달에 한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요거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월 발생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조정료라고 해서, 조정이라는 건 이제 세무조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부를 막 썼어요. 뭐 어디다 얼마 썼고 어디다 얼마 썼고 이렇게 다 썼는데, 내가 이제 뭐 사업에 쓴 돈이라고 막 썼는데 이게 세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이게 세법에 맞는 세무회계에 맞게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신고하면 자기 조정이라 그러고 세무대리인이 하면 이제 외부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조정료,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내는 비용이 7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조정료가 이제 뭐 업무의 복잡도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자영업자는 보통 3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장부 기장 해주겠죠. 기장료 받으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연히 해주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나 뭐 사업장 현황 신고, 아니면 뭐 개별 소비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신고 같은 거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원천세나 4대 보험료 신고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분이 요것도 해주시는데 가끔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요 정도는 다 해주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세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우선순위죠. 세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게 긴급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사업자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출이죠. 일단 매출만 잘 나와주면 이 세금 문제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겨놓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죠. 특히 내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 원천세랑 4대 보험료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챙겨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직원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세무대리인 쓰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비용이 보통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 그랬는데 요즘 식당 이모님들 하루 일당도 10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세무대리인 비용은 정말 좀 저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가 더 많은 걸 놓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세무 업무는 비용도 이렇게 어느 정도 투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맡기시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예, 마케팅. 특히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마케팅을 공부하셔서 매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관련해서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금을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맡길 때 맡기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맡기자. 그래야 세무대리인하고 대화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세금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나의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갈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세우려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업무를 맡기더라도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보시면서 이거 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 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좀 요 용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새로 나온 게 요 뒤에 걸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소득 세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원래 5억 초과는 42%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10억 구간이 하나 추가가 돼서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그리고 10억 초과는 45%로 늘리겠다. 예. 뭐 이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자, 이 부가가치세는 아까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그 이름에서 세금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 이름에서 세금의 의미를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일단 소비세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항상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금을 얼마씩 내고 있냐면 세율이 10%예요. 10% 단일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우리가 쓰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뭐 세금 별로 내는 것 같지 않은데 10%나 내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소비자인 내가 소비를 하면서 10%씩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소비자인 내가 직접 국세청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 나는 소비를 하면서 이거를 판매하는 판매자한테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이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이렇게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 대신에 나라에다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나 대신에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내주는 거니까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맨날 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죠. 자, 부가세의 개념 자체는 되게 쉽죠. 우리가 쓰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이렇게 쉬운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나라에다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부가세를 언제 내느냐? 이게 이제 과세 기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를 매일 받아서 매일 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과세 기간이 하루일 텐데 그럼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과세 기간을 6개월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받은 부가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1월부터 6월달까지 받은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내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부가세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 그 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액 계산하는 건 항상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매출액이겠죠. 그래서 매출액의 10%가 세액이 되는데 여기 그냥 세액이 아니고 매출세액이라고 써놨어요. 매출액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라고 쓴 거고요. 이걸 굳이 매출세액이라고 쓰는 이유는 매입세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10% 부가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기만 하는 게
되잖아요. 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사실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비니까 이때 내가 내는 부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렇게 지출하는 돈이 매입액이잖아요. 이 매입액의 10%가 바로 우리가 지출을 할 때 내는 부가세잖아요. 그거를 매입세액이라 그러고, 이건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돌려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리고 만약에 매입세액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를 돌려줍니다. 환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도 아까 종합소득세랑 마찬가지로 여기 세액공제나 감면 같은 게 있으면 또 좀 빼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더해주고, 그리고 부가세도 기납부세액이 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하는 그 부가세를 미리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리 낸 게 더 많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돌려줍니다. 아무튼 이런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이런 거는 종합소득세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자, 부가세는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막상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가세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유형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사업자 유형별로 이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뭔지 다 아시죠? 개인 사업자의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업자의 유형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한 건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거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겠죠.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제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의 유형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사업자 유형의 이름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과세라고 돼 있고 이 밑에는 면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개는 뭔가를 과세를 한다는 거고 이 밑에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과세하고 면세하겠다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 어떤 사업자한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어떤 사업자한테는 면세를 할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10%씩 내야 되는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소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그 소비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 부가세를 과세를 하면 이 국민들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쌀, 고기, 과일,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을 보면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서 몇 개만 보면 뭐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인산물 이런 것들. 참고로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구분할 때는 여기 가공되지 아니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에서 우유를 사면 영수증에 과세 면세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흰 우유를 보면 면세라고 돼 있고요. 요건 가공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딸기 맛으로 가공을 해서 딸기 우유가 되면 요거는 가공을 한 거니까 과세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딸기 우유에는 부가세가 붙고 흰 우유에는 부가세가 안 붙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수돗물, 연탄, 무연탄 뭐 등등등 뭐 여기 쭉 있죠. 뭐 의료, 보건, 교육, 용역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바로 면세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면세 상품이다. 그러면 나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과세 상품이다. 그러면 나는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간이 과세자가 더 유리하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간이 과세자로 시작을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안 합니다.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간이과세자라는 거는 부가세법이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이 부가세를 영세한 사업자들이 다 뭐 잘 지킬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이 부가세법을 좀 약하게 적용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입니다. 자, 연소득이 아니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에 부가세법 도입하면서 집 한 채 가격 정도의 기준으로 정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4,800만원까지 올라간 건데, 지금 집 한 채 가격이 택도 없죠. 참고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한 3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4,800만원, 물가 상승에 비해서 너무 안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할 때마다, 그리고 장부를 쓰고 세금 신고를 할 때마다 공급 대가, 공급 가액 이런 용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조차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세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 대가라는 거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11,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다 그러면 원래는 그 음식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게 공급 가액이고요. 공급 가액이 상품의 가격이죠. 그리고 공급 가액의 10%인 10,000원의 10%인 1,000원이 이제 부가세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합친 거, 소비자가 내는 총 금액이 공급 대가가 되는 거죠. 이게 공급 대가하고 공급 가액이 말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 공급 대가에 있는 대자를 그냥 큰 대자라고 생각을 하면 금액이 더 큰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죠. 그리고 공급 가액을 알 때는 공급 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되는 거고,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급 대가를 알 때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를 구하는 게 좀 생소한 분들이 많죠. 요거는 그냥 110분의 100, 110분의 1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가격이 11,000원이다 그러면 이거에 110분의 100 하면 10,000원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에 110분의 10 하면 1,000원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계산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간이과세자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연매출 4,8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월 평균 매출액 4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다 사업을 했으면 이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할 때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만약에 11월 달에 오픈을 해서 사업을 2달만 했다. 그러면 내가 간이과세자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4,8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인 거예요. 한 달에 400만원씩.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그 대상 기준 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이 아니고 월 평균 매출 400만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지금 여기 보면은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부가가치세율이 10%잖아요. 여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5에서 30%인데, 이것도 부가세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율이라는 거는 각 업종별 평균적인 마진율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은 지금 여기 2번이죠. 그래서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0%예요. 그래서 음식점업의 간이과세 세율은 원래 부가세율인 10%에다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10%를 곱하면 10% 곱하기 10% 하면 1%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업의 간이과세 부가세 세율은 1%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0.5에서 3%로 계산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율이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10%였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 0.5에서 3%니까 일단 세율이 낮으니까 좋죠?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일반 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이 아까 0.5에서 3%니까 요걸 곱하면 되죠. 자,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라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 지금 간이과세자면 매출액의 0.5에서 3%만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건데, 문제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똑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한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아무튼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근데 반면에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있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10%를 적용받아서 이걸 다 공제받고 환급받으니까 매입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납부세액이 아까처럼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도 환급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 초기에 지출이 되게 많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 계산할 때 나머지는 아까 일반과세자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었다, 정확하게는 월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는 거냐, 이거를 또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내가 간이과세자를 등록을 했으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언제 등록을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1월 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월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넘으면 그 다음날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해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매출세액이 클 거냐 매입세액이 클 거냐 요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몇 월 달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12월 달에 매출액이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2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신고할 때 보니까 월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7월부터 이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거니까 내가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간은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달만 늦게 했으면, 그러니까 12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한 달에 매출액이 400만 원이 나오든 4천만 원이 나오든 4억이 나오든 얘는 무조건 다음에 6월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18개월 동안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으로 너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요거를 이제 드디어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여기에 대폭 상향이라고는 해놨는데, 이제 연매출 8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800만 원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연소득이 아니고 연매출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것도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이거는 간이과세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가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연매출액, 정확하게는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연매출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월평균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월평균 매출액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이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 요게 이제 연매출액 3천만 원에서 연매출액 4,8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이 월평균 매출액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요것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나 봐요. 요것도 간이과세자한테는 좀 큰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나온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법안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부가가치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특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매출액과 매입액에 따라서 간이가 유리할 때도 있고 일반이 유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간이과세자로 얼마나 오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기준을 잘 생각해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적격증빙 수치입니다. 제가 아까 종합소득세 설명드릴 때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요경비 처리를 꼼꼼하게 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부가세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내가 거래를 했다는 증거, 어떤 계좌 이체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간이 영수증만 있어도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하는 그 2%의 가산세만 내고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얄짤없습니다. 이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이 적격
적격증빙을 잘 받는 게, 그리고 전자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종이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적격증빙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적격증빙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적격증빙은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인데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영수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적격증빙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내가 비용 처리를 잘 하려면 적격증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은 이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참고로 이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는 계산서고 하나는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세금 계산서잖아요. 여기서의 세금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요거는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 거래의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고, 부가세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수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자가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줄 때는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요. 일반 과세자가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끊어줄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 상품을 취급하니까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하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긁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돼요. 자, 일단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의제라는 말은 이 법률 용어로 가짜의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매입이 아닌데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주로 매입을 하는 거는 식재료잖아요. 쌀이나 야채, 고기, 해산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다 면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입을 할 때 사실은 부가세를 따로 안 내요. 그래서 증빙은 이제 면세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는 거니까 계산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없는 거니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식당 하는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이 부가세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매출세액은 이제 매출액의 10%니까 이걸 내야 되는데, 매입세액에서 이제 매입세액 공제할 게 별로 없잖아요. 매입이 거의 다 면세 상품이다 보니까 매입세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거의 매출액의 10%를 그냥 다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한 거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좀 해주겠다라는 게 의제매입세액 공제고요. 요거는 이제 세법을 찾아보면은 업종별로 이렇게 공제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법에 있는 표를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번의 나에 해당이 되죠. 이거 보면은 옆에 108분의 8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대가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아까 제가 공급 대가에서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 구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8분의 8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뭐 10% 잡아주는 건 아니고 8% 정도로 해서 잡아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서가 있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공제 한도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사업자 유형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뭐 과세표준의 30에서 뭐 한 50%, 60% 정도 사이가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요건 일단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면세 상품을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계산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게 요게 또 있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라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 소비자한테 결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받으면 업종이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1%에서 2.6%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1년에 500만 원까지만 해주고, 그리고 매출이 10억이 넘는 사업자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안 해줘요. 개인 사업자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세액공제는 납부할 부가세가 있을 때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설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되게 커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가세 조기 환급을 해서 미리 부가세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려받을 거 미리 돌려받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니까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액은
일반 과세자한테 매입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할 때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할 때만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액은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한 금액만 해당이 되고, 특히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할 때 적격 증빙을 받은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쭉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보셔도 되고요. 이게 아직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좀 반복해서 이거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은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이거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요. 지금 사업자의 유형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자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의 유형은 방금 봤듯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 유형 간의 차이는 부가세법에서만 차이가 있고요. 다른 세금, 그러니까 뭐 종합소득세나 원천세나 4대 보험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까 종합소득세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기장의무나 추계신고의 기준, 아니면 뭐 차량의 비용 처리, 뭐 이런 것도 이제 간이과세자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사업자는 부가세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세. 제가 지금 앞에서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를 정리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세금은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특히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사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세금이고, 제가 오늘 정리해드렸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갖고 있어야 다른 세금들도 계속 공부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부가가치세도 사업자라면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뭐 부가가치세법이 좀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내가 거래를 하는 그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라면 어떤 유형의 사업자와 거래를 하더라도 이 거래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이 원천세는 모든 사업자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세금은 아니에요. 원천세는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세금인데, 사실 이 원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사업자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이 원천세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원천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거래 상대방의 유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거래의 연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뭘 팔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것도 거래고, 우리가 뭘 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거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하는 건데, 거래 상대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하고 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얘기해요. 자, 이제 거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내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받는 거죠. 이런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유형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업자니까 내가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격증빙, 그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잖아요.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든 계산서를 발급하든,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든, 뭐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죠. 나는 사업자니까. 그래서 사업자인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증빙을 발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준 거니까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내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거래 상대방이 크게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사업자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사업자의 유형은 일단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개인 사업자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였죠?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요게 이제 개인 사업자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말고 법인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도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과세 사업자는 그냥 법인 사업자라고 하고, 면세 사업자는 면세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의 유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다,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다, 그러면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니까 나한테
이런 적격 증빙을 발급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근로자, 직원이죠. 직원을 쓰면 직원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급여를 주죠. 돈을 주는데 돈을 주면은 내가 돈을 줬다는 어떤 적격 증빙이 있어야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돈을 받은 이 거래 상대방인 근로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그 적격 증빙,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이죠. 그런 영수증을 발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비용을 썼다는 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런 게 근로자 말고 또 있죠.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3.3% 인적 영역 사업자죠. 자, 프리랜서는 사업자예요. 우리가 프리랜서한테 주는 소득은 이 사람한테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리고 이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 일반 사업자하고 똑같이 사업소득을 장부나 추계 신고 중에서 이제 그 네 가지 방법, 앞에 종합소득세에서 설명드린 그 네 가지 사업소득 신고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신고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사업자인데 근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업자죠.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한테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도 이 프리랜서는 여기에 있는 적격 증빙을 발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한테 준 돈을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격 증빙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타 소득. 참고로 지금 괄호 안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요거는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소득인지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지급한 돈을 비용 처리를 할 때 이걸 어떤 소득으로 지급한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종합소득세에서 말씀드린 8가지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타 소득. 나한테 돈을 받는 사람이 그냥 기타 소득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해 줘도 돼요. 근데 이때도 나한테 기타 소득으로 받은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뭐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써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영수증이 아니에요. 그런 영수증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비용 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일 때는 이 증빙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거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증빙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돈을 받아간 이 사람은 영수증을 못 끊어줘요.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돈을 준 내가 내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급명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격증빙을 아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급명세서까지 어떻게 보면 적격증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직원을 쓴다, 아니면 프리랜서를 쓴다, 아니면 기타 소득을 지급한다 이럴 때는 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만 내가 지불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급명세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한테 월급을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직원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근로소득으로 얼마를 줬습니다. 아니면 프리랜서면 내가 누구누구한테 사업소득으로 얼마를 줬습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누구한테 기타 소득으로 얼마를 줬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를 하면 이제 나는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내가 국세청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급명세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래를 하는데 특히 내가 돈을 주는데 이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돈을 주는 내가 적격증빙을 발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급명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어떤 소득으로 얼마를 줬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지급명세서인 겁니다. 그러면 원천세는 뭐냐? 이 원천세라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지급명세서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천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다 잊으시고 다시 이제 내가 돈을 줘요. 만약에 여기 위에 이 5가지 사업자 중에 한 명한테 내가 돈을 주면 그냥 돈을 다 주면 돼요. 돈을 다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증빙을 발급해 주니까 그거 갖고 이제 각자 세금 신고하고 처리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내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준다. 그러면 근로자는 아무래도 사업자에 비해서 세금 신고를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니네가 세금을 떼서 가져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나 프리랜서한테 돈을 줄 때는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소득세를 우리가 미리 떼서 그 사람들 대신에 이제 국세청에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종합소득세 설명드릴 때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게 이제 또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7%만 떼면 되고, 근데 여기에 지방세 0.27%를 붙여서 2.97%를 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금은 다 소득세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세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는 항상 이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세를 뗄 때는 10%씩 더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용근로자는 종합과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합과세를 하면은 월급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용근로자는 이 원천세율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고 거기에 있는 그 급여 범위하고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이 원천세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원천세를 징수를 하면 되고요. 프리랜서는 무조건 3.3%. 이게 원래는 원천세율이 3%인데 지방세 0.3%가 붙어가지고 3.3%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한테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33,000원을 떼고 나머지 96만 7천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줄 때는 원천세율이 20%니까 여기에 지방세 2% 더해서 22%를 떼고 주면 되는데, 근데 사실 기타 소득은 내가 지급하는 돈의 60%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타 소득으로 줄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60만 원은 빼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22%를 적용해서 그럼 얼마죠? 그러면 88,000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줄 돈이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나머지 91만 2천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원천세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줄 때마다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소득세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돈이 이 사람한테는 지금 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떼서 내가 이 사람 대신에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돈을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렇게는 신고를 안 해요. 그냥 우리 사업장에서 이번 달에 근로소득으로 얼마, 사업소득으로 얼마, 기타 소득으로 얼마를 줬다. 그리고 원천세를 총 얼마를 걷었다. 이렇게만 신고를 해요. 이걸 매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준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신고를 해라 라는 게 아까 설명드린 지급명세서예요.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는 거냐면, 일단 상용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으로 준 거는 매년 3월 10일까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상용근로자의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요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에요. 이때 사업자인 우리가 이 상용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이 만약에 요 근로소득, 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 사람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연말정산이 이 상용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일용근로자를 썼으면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4월 말까지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쓴 거는 7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준 거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한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한테 돈을 주거나 기타 소득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는 여기서 내가 떼야 되는 원천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잘 떼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급한 그 돈이 이 사람한테 소득이잖아요. 그게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일정에 맞춰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천세가 어떤 건지는 이제 좀 아시겠죠. 근데 참 뭐 조그만 식당 하나 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챙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거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영세한 사업자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업자가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원천세랑 지급명세서도 챙겨야 되지만 이거 말고 이 뒤에 말씀드린 4대 보험료까지 챙겨야 돼요. 근데 4대 보험료가 거의 급여의 10%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 대기업에선 문제가 없겠지만 자영업자들은 뭐 직원들이 안 내려고 하는 직원도 되게 많죠. 그래서 중간에서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건 뭐 인건비 비용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그 책임은 전부 다 사업자한테 오고, 그리고 조그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직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죠.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월급 200만 원 주면은 200만 원 다 주고
그 다음에 뭐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한테 얼마 줬다 이렇게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요즘에 뭐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다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다 계산해서 다 그냥 그 사람한테 고지서 날리면 되죠. 세금 얼마 내세요, 보험료 얼마 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인 법을 유지를 하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직원을 쓰거나 프리랜서를 썼다 그러면 뭘 챙겨야 되죠? 첫 번째는 원천세,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그 다음은 4대 보험을 챙겨야 됩니다. 4대 보험. 이 4대 보험은 정말로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보험이 4개잖아요. 이 4개 보험이 각각 가입 조건도 다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복잡한데,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도 부과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한 가지 소득만 있을 수도 있지만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 보험료가 적용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대 보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보험료가 궁금하실 때는 이 표만 찾아서 보시면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4대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4대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먼저 어떤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종합소득세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득의 종류, 8가지 소득의 종류를 먼저 볼게요. 이 중에서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정답은 요겁니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그러니까 직장인하고 사업자들은 이 4대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돼요. 근데 뭐 직장인들은 굳이 이 4대 보험료를 잘 알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급 줄 때 알아서 이 4대 보험료를 다 떼서 주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료를 떼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업자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이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그 4대 보험료를 원천 징수를 하고 그거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라면, 특히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소득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사업소득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득의 형태에 따라서 4대 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확하게 바로 잡고 넘어갈게요. 제가 4대 보험은 이 8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강보험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이 뒤에서 이제 직장가입이랑 지역가입을 말씀을 드릴 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요소를 보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캡처해 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4대 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죠. 여기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은 4대 보험 요율은 요거예요. 2020년 현재 4대 보험료율은 요거고요. 4대 보험은 뭔지 아시죠? 국민연금 이게 9%고 건강보험이 6.67%인데 그 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의 10.25%입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68%예요. 요거는 항상 건강보험에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보험료율은 요 두 개를 더한 7.35%죠. 그리고 고용보험이 1.85%, 산재보험이 0.99%라고 돼 있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지금 여기 고용보험료율 1.85%는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율 0.99%는 음식점업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2020년 현재의 4대 보험료율은 19.19%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보험료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에 다르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사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사업자의 보험료율은 요렇게 됩니다.
일단 사업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만 내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사업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게 해주긴 하는데 일단은 그 내용은 빼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율은 요걸 다 합치면 16.35%. 그래서 사업자는 내가 번 돈의 16.35%를 이 4대 보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업자의 4대 보험료율이 16.35%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업자도 직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하면 사업자의 4대 보험료율은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직원의 보험료도 일단은 요거예요. 직원의 보험료율도 요건데 근데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직원이 다 내질 않죠. 여기 보시듯이 직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직원이 내고 직원의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자가 내야 돼요. 저는 이것도 참 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차라리 급여를 좀 더 주고 직원의 보험료는 직원이 다 내게 하면 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사업자하고 직원이 각각 이렇게 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자랑 직원이 반씩 낸다고 하는데 거의 반이 맞아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반씩 내는 게 맞죠. 근데 고용보험은 이제 사업자가 조금 더 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다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8.98%. 참고로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그 직원이 내야 되는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주는 월급의 8.98%를 계산해서 원천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9%라고 하면 대충 18만 원 정도를 떼고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 보험료. 이게 지금 10%가 넘죠.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면 사업자는 20만 원을 넘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월급을 220만 원을 주라 그러고 이 4대 보험료를 직원이 다 내게 하면 될 텐데 왜 제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진짜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면 아까 월급 줄 때 직원한테 18만 원을 뗐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거 10%한 20만 원 정도를 더해서 한 3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걸 내는 거예요. 사실 4대 보험은 세금처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아니고 이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요. 근데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가입을 시켜주면 매달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신고하면 이제 38만 원짜리 고지서가 매월 날라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일단 고용보험료율 1.05%는 상시근로자 수 150 미만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율 0.99%는 음식점업의 경우고 이제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각각의 보험료를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 관련 내용은 제가 밑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4대 보험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자, 제가 이렇게 소득의 유형별로 그 4대 보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가입 조건도 다 다르고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지금 산재보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재보험은 되게 간단해요. 산재보험은 일단 사업자는 가입을 하지 않고요.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가도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산재보험은 이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공단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사업자가 보험 처리를 잘 안 해주려 그러겠죠.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 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위로 돌아와서 이 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OX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예요. 이 중에서 일단 소득이 있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데 이 중에서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거는 이제 직장근로자겠죠. 직장근로자의 4대 보험법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 4대 보험법에서 직장근로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소득세법에서는 직장근로자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법에서는 똑같은 용어를 써요. 일용근로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기준은 1개월이에요. 그 소득세법의 3개월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중에서 일단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일단 일용근로자는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해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한다. 근데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는 가입이 필수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네,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상용근로자는 어떻게 되냐? 일단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각 보험마다 가입이 제외되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써놨죠? 여기 보시면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하고 그리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가입이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 이어가지고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부업으로 주말에 식당에 점심시간에만 일을 했다 그러면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한 달에 한 8일 정도 되니까 8일 이상 일하는 건데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만 일했다 그러면 48시간 일한 거니까 이런 사람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8일 이상 일하는 거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은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 보수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인데 공단별로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근데 이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 보수 요거는 그냥 월급이다. 정확하게는 월급은 아니고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월급 이외에 상여금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다른 소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험 요율을 막 써놨는데 이거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 보험 요율은 앞에서 정리해드린 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글씨를 보면 65세 이상은 가입 제외입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또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이제 가입을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로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면 처음에 근로계약을 해야 되고 그때 근로기간을 명시를 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기간에 제한이 없이 근로계약을 해버리면 영원히 근로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참 현실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는 원칙은 근로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근로기간에 따라서 이런 4대 보험의 가입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직원의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사업자의 4대 보험료를 볼게요. 사업자는 일단 아까 제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희망을 하면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게 필요한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사업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모든 사업자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냐면 그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직원이 없는 사업자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을 해요. 그리고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업자는 4대 보험을 다 가입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만 가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직장가입을 하는 거고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 그러면 지역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서 이제 직장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여기 보수월액, 소득월액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사업자는 사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월액, 소득월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나의 1년치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사업을 했으면 내 1년치 소득을 12로 나누면 그게 바로 내 보수월액, 소득월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에 건강보험은 7.35% 그리고 국민연금은 9%를 내가 다 내는 거예요. 사업자는 누가 내주는 거 없죠. 내가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기도 하고요. 적게 냈으면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폭탄 한번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8월에 건강보험료 폭탄도 한번 두들겨 맞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요. 그리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산은 하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이 사업자의 월급 개념인 이 보수월액이나 소득월액이 내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 중에서 가장 높은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이상으로 내가 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진짜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자는 무조건 직원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뭐 왜 이런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직원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의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소득의 9%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으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보험료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자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이 되면 소득의 7.35%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근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튼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이렇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냐. 일단 소득이 없으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근데 건강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일단은 지역가입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보험료가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빌딩 갖고 있고 이런 부자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월급 100만원, 월급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보험료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일단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죠. 여기에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이제 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몇백억짜리 빌딩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빌딩 관리하는 법인회사를 하나 차린 다음에 내가 여기에 월급 100만원,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을 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다 내 밑에 피부양자로 넣으면 보험료가 거의 안 나오죠. 요거는 실제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예전에 이제 썼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득의 유형별로 4대 보험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직장이 여러 개인 경우. 지금 직장근로라고 해놨는데 뭐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에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요. 월소득 503만 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양쪽 직장에서의 월급의 합이 503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 양쪽 직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똑같은데요. 건강보험료는 그 월 상한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9,961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상한액이 뭐 거의 1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직장의 그 소득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쪽에서만 내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아까 무조건 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양쪽에서 다 내면 됩니다. 자, 직장이 여러 개일 때 이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근데 개인 사업자는 직원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직원이 있는 경우를 보면요, 이때는 방금 본 직장근로랑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업장에도 직장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뭐 직장 여러 개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도 내 사업장에 직장 가입이 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거니까 직장에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만 내면 돼요. 내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자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이제 원래 지역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서 직장 가입이 돼 있으니까 지역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만 내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지금 근로 외의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7,200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3,400만 원이 됐고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없으면 일단 4대 보험료는 따로 안 나온다. 근데 내 사업장의 소득이 1년에 3,4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만 따로 내면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 4가지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적지 않은 양이긴 하지만 사실 사업을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세금, 회계, 노무, 인터넷 마케팅 뭐 요 정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세금 파트에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세금은 뭐 거의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뭐 좀 이상하거나 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면서 이렇게 아는 건 답변해드리고 또 모르는 건 같이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이제 공부해 가면서 같이 재밌게 사업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사실 세금이 아니고 매출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직 매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분들은 뭐 이런 세금 문제 같은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지에 많이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아직 매출이 충분히 안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그 인터넷 마케팅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금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적지 않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